1.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실질적 구분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해설. 먼저 흔히 혼동되는 개념인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세법 적용에서 매우 중요한 구분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만 세법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실질현황입니다. 즉,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과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1층은 상가이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주택으로 되어 있어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층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이 건물 전체는 실질적으로 다세대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실질 현황에 따라 다가구와 다세대를 구분하면 과세 실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다가구 주택이라면 한 채로 일괄 양도할 경우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질적으로 다세대 주택이라면 각 층별 또는 호별로 주택수를 별도로 계산하여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한 채로 보느냐, 여러 채로 보느냐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옥탑방처럼 소규모 독립공간이 추가로 존재하거나 임대 상황이 변동될 경우도 실무상 다세대 주택으로 해석되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물의 전체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일 것. 이처럼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세법에서는 그 공간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건축물 대장상의 명칭보다 실질적인 사용 현황이 세법상 판단 기준이 되며 특히 다가구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의 실사용 상태에 따라 다세대 주택으로 간주되어 각 호수별로 별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 전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세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오피스텔의 실질적 용도에 따른 주택 여부 판정. 다음으로는 오피스텔에 대한 세법상 주택 판단 기준입니다. 오피스텔은 법적으로는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합된 복합용도 건물입니다. 따라서 세법상으로도 표면상의 용도 구분이나 허가사항보다는 실질적인 사용 형태가 가장 핵심 기준이 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세법상 주택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다시 말해 외관이나 명칭이 상가로 되어 있더라도 내부 구조가 독립된 주거 공간이며 사람이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그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주택 포함 여부도 다음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상가나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세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오피스텔을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상가 용도로 임대하고 있다면 그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 전에 오피스텔을 증여하거나 용도 변경을 통해 상가로 전환하는 방식도 실무상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만약 오피스텔의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도 가능합니다. 종합 결론.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외관이나 건축물 대장이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으로 판단하며 이 판단 기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양도 전 실태조사와 전문가의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피스텔도 허가 구뿐이 아니라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주택 여부를 결정하므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가 될 수 있으며 임대나 용도 변경 등을 통해 주택수 제외 요건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단순한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는 세법의 대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실무상 과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비과세되는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있는 두 채 이상 주택 보유 시 매각 순서에 따라 이익 얻을 수 있는 처분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 하나의 주택에서는 양도차익이, 다른 하나의 주택에서는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어떤 주택을 먼저 매도하느냐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에 큰 차이가 생긴다. 일반적으로는 차익과 차손을 합산하면 결과는 같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세법 적용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비과세 여부와 차손의 통산 가능 여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특히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은 세법상 다른 주택의 양도차익과 통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도 순서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만약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라면 설령 해당 주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 손해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아예 반영되지 않는다. 이유는 비과세 주택은 애초에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안에서 발생한 손해도 세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양도차손이 발생한 주택이 과세 대상이라면 그 손실은 이후에 양도하는 과세 대상 주택에 차익과 통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손해를 세금 계산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E주택을 양도했을 때 손해가 1억 원 발생했다고 가정한다. 이후 B주택을 양도하면서 2억 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다. 이때 A주택을 먼저 양도했을 경우 A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마이너스 1억 원의 손실은 세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결국 B주택의 2억 원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반대로 B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A주택을 나중에 양도해도 마찬가지로 A주택의 손실은 세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손해는 보았지만 세금을 줄일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손해가 발생한 주택이 비과세가 아닌 과세 대상이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손해를 먼저 실현하면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과 상계가 가능해져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있는 주택이 과세 대상이라면 이를 먼저 양도하는 것이 절세 전략상 유리하다. 결론적으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을 때는 단순히 보유 순서나 처분 시기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택이 비과세 대상인지 양도차손이 있는지 그리고 차손 통산이 가능한지를 고려하여 매도 순서를 정해야 한다. 양도 순서는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에 세무진단을 통해 최적의 순서를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 시 발생 가능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관계인,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세법상으로는 각각의 세목이 다르게 접근되므로 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해야 한다. 사례게요. 어떤 아파트의 시세는 22억 원이고 감정평가 결과는 18억 원이다. 그러나 실제로 거래된 가격은 15억 원이며 이 과정에서 부모는 잔금 중 8억 원을 자녀와의 임대차 계약 형태로 정리하였다. 즉, 자녀는 15억 원의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되 부모는 전세금 명목으로 8억 원을 받고 거주를 계속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부모의 입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는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 거래 시 실거래가가 시가보다 일정 수준 이상 낮을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다음 두 가지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첫째, 시가의 5%. 둘째, 정액 기준인 3억 원. 해당 사례에서는 감정가가 18억 원이므로 이를 시가로 간주한다. 실거래가는 15억 원이고 양도차액은 3억 원이다. 여기서 시가의 5%는 18억 원 5% 9천만 원이며 이는 3억 원보다 적다. 따라서 비교 기준은 9천만 원이 된다. 실거래가와 시가의 차이가 3억 원이므로 이 차액은 기준 금액인 9천만 원을 초과한다. 이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인 18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부모는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 18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는 일반적인 저가 양도에 따른 시가 보정과세 방식에 해당한다. 증여세, 자녀의 입장. 자녀가 특수관계인인 부모로부터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증여세법에서는 실거래가와 시가의 차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이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가의 30%, 정액 기준 3억 원. 다시 말해 두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시가가 18억 원이고 실거래가는 15억 원이므로 차액은 3억 원이다. 이는 시가의 30%인 5.4억 원에는 못 미치고 정액 기준인 3억 원도 초과하지 않는다. 즉, 두 기준 모두 초과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세, 자녀의 입장. 취득세는 시가나 실거래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감정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 경우 감정가가 18억 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계산된다. 그런데 자금 조달 구조를 보면 자녀가 실질적으로 지불한 금액은 7억 원이고 나머지 8억 원은 부모와의 임대차 계약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처럼 거래가액에 포함된 금액이 사실상 무상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이라면 이 부분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이에 대해 법원의 판례와 행안부 유권 해석이 존재하며 일부 금액에는 증여로 인한 과세가, 나머지 금액에는 일반적인 유상취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녀는 감정가 18억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 중 8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의심될 수 있으므로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7억 원은 유상으로 보아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번에는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의 두 번째로 시가 산정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적정 시가의 산정이다. 시가가 부당하게 낮거나 높다고 판단되면 세무당국은 해당 거래를 정상적인 매매가 아닌 변칙적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 사례게요. 2018년 3월 19일 아버지가 자녀에게 서울 은평구의 단독주택을 5억 원에 양도하였다. 당시 해당 부동산의 기준 시가는 2억 5,200만 원이었다. 거래 당시 자녀는 인근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시세가 약 5억 원임을 확인하고 아버지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세무당국은 기준 시가에 비해 거래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다고 판단하여 시가를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중개업소에서면 확인서가 존재한다면 이는 시가로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 외에도 실제 거래 사례, 인근 시세, 중개업소의 확인 자료 등도 모두 시가 판단의 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 해당 사례에서처럼 실거래가가 기준 시가보다 훨씬 높더라도 실제 시장에서 유사한 조건의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세무상 적정 시가로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따라서 부모와 자녀 간과 같은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시가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 이전에 공인중개업소의 시세 확인서, 감정평가서 또는 세무사 상담 기록 등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러한 준비는 향후 세무조사나 과세 분쟁 시 쟁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종합 요약해보면 부모 자식 간 저가 양도에서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과세되며 실거래가와 감정가의 차이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양도소득세는 시가 대비 실거래가의 차익이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면 시가로 과세된다. 증여세는 차익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을 초과해야 과세되며 기준 이하일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세는 감정가 기준으로 부과되며 대금 중 일부가 증여로 판단되면 그 부분에 대해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는 거래 당시의 적정 시가 확인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거래는 일반 거래보다 세금 이슈가 복잡하므로 사전 준비와 전문가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